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어디서부터 이거 얘기할까요? 쓰는 거부터 다시. 처음 아예 처음. 아예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예. 아까 소리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준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지금 촬영을 잡음이 좀 생겨가지고 마이크에 다시 두 번째 지금 인트로를 촬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봐도 다시 봐도 굉장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런입니다. 민티 토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정말 이분 유튜브를 보고 의학 쪽으로 정말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아서 예전부터 좀 뵙고 싶었던 분이시거든요. 오늘 어렵게 좀 모셨습니다. 재활의학과 맞죠? 네, 재활의학과에 계시는 러닝 비하인드 잘쌤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박대권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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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닝 비하인드 잘쌤입니다. 잠깐만요. 네, 좀 마음을 차분하고. 그거는 언제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 나오려고 제가 만들었죠. 지금 인터뷰 하시려고? 네, 인터뷰하려고. 확실하게 이제 잘쌤 이렇게 어필을 위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와. 이거 다음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아마 쓰고 나오실 것 같아요. 조만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이제 궁금했던 게 러닝 비하인드라는 이름은 딱 봐도 이제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잘쌤이라는 이름이 이게 무슨 뜻인지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잘생겨서 잘쌤이라고 하셨나 뭔가 싶어서 궁금했는데 이름이 왜 잘쌤이신지. 처음에 이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때 뭐 이렇게 거창하게 뭘 생각하고 했던 거는 아니고 그냥 제가 이제 재활학과 전문의다 보니까 재활 관련한 이름으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재활쌤 하면 너무 평범한. 임팩트가 없고 또 영어로 이제 리해빌리테이션인데 뭐 리헵쌤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와닿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잘 모르죠 그 영어는. 네. 그래서 재활 관련해서 재활쌤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줄여서 좀 해보자. 잘쌤 이렇게 해서 재활을 빨리 해서 재활. 네. 그래서 잘쌤이 아니고 잘이죠. 네, 잘쌤. 재활쌤. 그 약간 발음 비슷하게 좀 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잘쌤이라고. 오해할 것 같아요, 사람들. 잘생겨서 그렇다고 지었을까? 네, 그렇게 뭐 오해해 주시면은 물론 감사하지만 짓고 나서 보니까 조금 어떤 분들한테 좀 재수없지도 있지 않을까 조금. 아니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이름이라서. 그러면 뭐 저야 어그로가 일단 끌리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유튜브 하실 때는 그 러닝 비하인드 이름 안 쓰셨잖아요. 처음에는 잘쌤 TV였습니다. 예, 맞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달리기 올렸을 때 봤을 때는 그냥 잘쌤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러닝 비하인드로 바뀌었더라고요. 확실하게 달리기 이제 러닝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자 해서 채널 이름도 그렇게 바꿨죠.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 뒤부터 올라오는 컨텐츠들이 저희 같은 러너들한테는 주옥 같은 컨텐츠가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제 항상 이렇게 달리기 하신 분들 보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리기는 언제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잠깐 벗고. 네. 끄시고. 이제 조금 얘기가 길기는 한데요. 네. 이제 처음에 다른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갑상선 암 환자의 생존율이 105%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105요? 그럼 네. 100이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보통 생존율을 계산하는 법이 그 나이대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사망하게 되는 그런 사망률이랑 비교를 해서 이제 암 환자의 상대적으로. 그렇죠.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갑상선 암 환자에서 105%가 나온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얘기죠. 그 말은 암을 치유가 되셨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암을 진단받고 나서 건강 관리를 더 빡세게 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사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갑상선 암도 암이잖아요. 뭔가 좀 나중에 안 좋은 영향 끼치는 거 아니에요? 갑상선 암 같은 경우가 이제
이제 사망과는 이제 생명과는 특별히 직결되지 않는 암으로 다른 암에 비해서 네. 좀 상대적으로 대표적인 암이기도 하고 네. 또 요즘에 이제 약들이 하도 좋아지다 보니까 갑상선을 떼고 이제 갑상선을 대체할 수 있는 거기서 네. 나오는 호르몬을 대체할 수 있는 약들을 이제 먹으면서 관리를 하게 되죠. 결국에는 그러면 자기 관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가장 네. 큰 영향을 준다. 네. 어.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드린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천식, 비염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면역력이 너무 낮아서 전혀 그렇게 안 보이네요. 네, 뭐 보이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네. 엄청 건강해 보이시는데. 뭐 반전 매력이죠. 그래서 뭐 한절기마다 항상 감기도 오고 네. 그렇게 좀 두통도 많이 왔었고 저는 그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공부할 때 생각해 보면 항상 머리에 이렇게 손 얹고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을 정도로 왜요? 머리가 아파서 두통 네. 때문에? 항상 이제 코로 숨을 못 쉬고 항상 입으로 숨 쉬다 보니까 비염 때문에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항상 좀 그런 것들로 힘들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먹는 거를 어떻게 먹어야 될지 또 운동을 당연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젊었을 때부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때는 스포츠에 빠져가지고 스포츠 네, 네. 운동 열심히 이 스포츠라고 해서 네, 손가락으로 이걸로 주로 하는 네, 운동.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물론 그런 생각은 했었어도 네. 이제 뭐 공부해야 된다는 핑계를 대기도 좋았고 네. 또 이제 워낙 또 게임을 좋아하는 지금이야 뭐 프로 선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네. 그때는 아주 비생산적인 거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 거긴 했었지만 재미는 너무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들을 좀 즐겨 했었죠. 무슨 게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주로 그 이제 백종원 선생님이 많이 하셨다는 그 와우를 주로 많이 했었고요. 뭐 다른 게임들도 뭐 두루두루 그렇죠. 많이 했습니다. 와우 그때 한창 막 그쵸 한창 엄청났죠. 막 레이드 하면 뭐 다 일도 때려치우고 다 모여가지고 네, 잡으러 가고. 와우 얘기하면 이제 또 지금 한 2시간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게임을 하면서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셨나 보네요. 결국에. 그렇죠. 네, 게임 하면서도 물론 뭐 공부하면서도 항상 앉아 있고 네. 게임 하면서도 좋지 않은 자세로 계속 앉아 있고 하다 보니까 몸은 아무래도 계속 안 좋았죠. 20대 때 뭐 대상포진이 왔었으니까요. 아주 뭐 면역력이나 몸 건강 상태가 안 좋았죠. 근데 이제 제가 재활학과 이제 레지던트를 들어가게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서 이제 환자분들을 운동을 이제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재활학과 의사하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네. 환자분들한테 운동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가르치는 그런 거랑 실제로 내가 운동을 해보고 가르치는 거랑 확실히 다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내가 해보고 재활학과 의사기 때문에 이제 네. 좀 직업적으로서도 좀 소명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해봐야겠다 생각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많은 환자들을 보게 되잖아요. 네. 이제 수술하거나 혹은 이제 주로 중추신경계는 뇌졸중 환자들을 보는데 재활 치료를 열심히 이제 시키는데 사실 환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일단은 병이 온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사실 최대한 다시 일상생활로 원래 상태로 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 운동을 하셨었던 그러니까 몸이 조금 좋으셨던 분들과 네. 예전에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내가 혹시 만약에 나중에 뭐 나이가 들어서 어디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수술을 하게 되거나 했을 때 이게 다시 그 원래대로 좋아지려면 미리미리 운동을 좀 해놔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그때 많이 했었죠. 네. 여러 가지 운동이 있었을 텐데 달리기를 선택하시는 게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환자분들 뭐 예를 들면 어깨 재활, 뭐 무릎 재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엔 헬스를 이제 시작을 해서 뭐 PT도 받아보기도 하고 스스로 이제 공부해가면서 헬스를 이제 했고요. 지금도 이제 헬스는 꾸준히 이제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뭐 힘들게는 안 하지만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달리기를 좋아하셨던 교수님 한 분이 이제 뭐 저한테는 이제 지금 생각하면 사실 은인처럼 네네. 느껴지시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마라톤 대회 한번 있는데 같이 나가보자. 그래서 제가 그때 울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를 와 진짜 멋진 대회. 네, 지금 보면은 정말 멋진 대회였는데 그때는 한 3km 이후부터는 기억이 안 나서
아, 그렇죠. 맞아요. 처음 나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걸 나가고 좀뭐 충격 아닌 충격을 몇 가지 받으면서 이제 달리기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자기 몸에 대한 충격이에요? 내가 몸이 뭐, 이렇게 약했구나 이런 거? 그렇죠. 한 두 가지 정도의 충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거기에 한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몇천 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보통 마라톤 대회 하면 뭐 10,000명 네. 전후로 모이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생활하는 바운더리가 뭐 병원이나 항상 그런 데서만 항상 앉아 있고 그런 분들이랑만 같이 있다가 네. 거기 나갔더니 그 어마어마하게 액티브한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다 체력들도 좋고 건강하고 그런 그전까지는 모습들을- 이제 공대원들만 만났다가 네, 그렇죠. 다 비실비실 이들만 만나다가 갑자기 오프라인에 나갔는데 네. 막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래서 와 이렇게 건강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격차를 느끼게 된 거죠. 내가 이제 헬스를 조금 하긴 했지만 턱걸이 몇 개 한다고 해서 이게 체력이 좋아진다고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은 좀 달리기 유산소랑 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보통 생각을 우리가 했는데. 일반적으로 뭐 체력을 키워야 돼라는 얘기를 하면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푸시업하고 그렇죠. 뭐 역기 들고 막 네. 운동하고 아니면 헬스장 가서 그런 웨이트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말씀하신 거는 체력하고 크게 관련이 없다? 관련 있죠. 물론 예. 물론 있고 물론 안 하는 거랑은 물론 굉장히 큰 음.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네. 제가 거기 마라톤 나가서 이제 처음에 뛰기 시작하는데 어떤 한 4명 정도 그룹의 여성분들이 계셨어요. 젊은 네. 여성분들이었는데 약간 이렇게 치마 같은 것 어떤 컨셉을 잡아서 네 분이 좀 그런 비슷한 옷을 입고 이렇게 네. 뛰시는데 그분들은 막 너무 이렇게 수다 떨고 서로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서서 사진도 찍고 네. 그러면서 뛰시는데 제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 맞아. 네,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네. 이게 사진 찍을 때 잠깐 앞질렀다가 또 그분들이 앞질러 가시고 네.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멀어져서 그래서 와 이게 여성분들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쉬엄쉬엄 뛰시는데도 제가 따라갈 수가 따라가지 없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체력적인 그런 차이를 좀 많이 느꼈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물론 얼굴은 기억 안 나지만 네. 정말 너무 찐 행복으로 웃으면서 달리시더라고요. 너무 즐거워하시는 네네. 모습이 지금도 그 느낌만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달리기 뭐 제가 헬스하면서 혹은 뭐 병원에서 일하면서 웃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네. 웃을 일이 없는데 달리기를 하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달리기를 좀 한번 좀 해봐야겠다. 제가 의사분들 하는 얘기에서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매번 좀 아픈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행복해질 그런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게 좀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달리기를 하면서 그런 거 어느 정도 극복을 하시는 거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근데 환자분들 중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환자분들도 되게 긍정적이신 분들도 또 많아서 네.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또 힘을 얻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구나. 이렇게 사실 뇌졸중이나 이런 병이 되게 힘든 병이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이겨내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또 나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힘을 얻어서 어떤 것이든 좀 이겨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런 분들도 또 계셔서 그러면 그때 이제 달리기를 그 이후에 계속 시작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벚꽃 뛰고 달리기를 나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안 했죠. 그러니까 달리기 문제가 이런 게 좀 있어요. 이게 동기부여가 처음에 되긴 했는데 또 실천하는 게 네. 막상 나 혼자서 뛰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엔 뭐 이렇게 막상 시작을 못 하겠더라고요.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때 뭐 당시 뭐 제가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그 당시에 또 그리고 아기 낳고 하는 것도 또 겹쳐서 그래서 안 하다가 이제 제가 봉지기로 여기 인천에 와서 일을 시작하면서 조금 진짜로 체력을 기르기 위한 뭔가 달리기 그때 그 달리기 이제 시작해보자 해서 조금씩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면 네. 달리기 하신 지는 지금 어느 정도 되셨어요? 한 지가 한 3년 정도. 3년? 네, 많이 하셨네요. 굉장히.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부상이 워낙 잦다 보니까 실제로 열심히 뛴 기간 한 1년? 재활의학 전문의 아니세요? 네, 그렇죠. 네.
네, 재활학과 전문. 근데 사람 마음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네. 물론 이제 어디가 아파오면 어디가 부상인 것 같다. 어떻게 더 쉬어야 되고 내 몸으로 테스트 실험을 하는. 그렇죠. 그럴 수는 있지만 저는 몸이 좀 생각보다 너무 약하다는 걸 달리기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네. 조금만 해도 조금만 페이스 올려도 금세 어디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그거 체질도 좀 있어요. 타고나게 달리기 잘 맞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네, 계시고. 너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예전에 제가 이전에 인터뷰할 때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타고난 거 분명히 있다.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 네. 하시더라고요. 지금 어떠세요? 좀 한 3년 정도 하셨는데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럼요. 지금은 이제 많이 뭐 여기저기 이제 부상을 통해서 많이 강해져가지고 네. 특별히 페이스를 많이 올리지만 않으면 지금은 뭐 크게 아마 부상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요즘은 이제 즐겁게 달리고 계시겠군요. 그 네, 벚꽃 요즘 마라톤에서 보신 분들처럼. 네네. 요즘에 뭐 웃으면서 즐겁게. 뭐 마라톤 대회 나갈 계획이 있으세요? 안 그래도 요즘에 코로나 이제 끝나가지고 많이 많이 열리니까 저번 주에는 이제 경기 마라톤 수원에서 열리는 거 10km 나갔었고. 다음 주는 이제 트랜스 제주 50km 잡혀 있고 또 11월 달에 JTBC 풀마라톤도 이제 처음으로 빡빡하다. 완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풀 마라톤이면 준비를 좀 이제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 잘 되고 계세요? 이제 한 저번 달부터 해서 한 200km 정도 한 달에 그 정도 뛰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괜찮네요. 그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완주도 하시고 목표하신 기록을 꼭 달성하시면 좋겠어요.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얘기를 딱 해놔야 돼 영상에다. 이거 함부로 박제를 시켜놔야 돼. 함부로 얘기하면 목표 일단 뭐 작은 목표야 완주기는 한데요. 뭐 가능하면 한 4시간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4시간 한 15분이나. 와 4시간 15분 어려워요. 그러니까 4시간 15분이나 할 수 있으려면 좀 좋겠다. 어쨌든 근데 건강하게 달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바지만 건강하게 달리셔야 됩니다. 잘못 달리시면은 이제 지금 계시는 병원에 환자로서 그렇죠. 저도 최근에도 한번 뭐가 좀 이상해서 막 엑스레이 찍고 했거든요. 그러시구나. 근데 이게 지금 재활학과에 계신데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활이라는 이 재활의학, 재활학과라는 분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인지 어떤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재활의학과가 이게 역사가 사실 깊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특히 예전 분들은 뭐 전혀 아예 의사 선생님이셨어도 없었던 과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뭐 할머니 분들 오시면 재활용학과 어디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사람을 이제 재활하는 거니까. 의미는 비슷하고. 근데 재활용은 이제 좀 쓰레기 같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재활이 처음 시작된 게 세계 2차 대전. 그 이후에 이제 수많은 부상병들이 생기면서 그 부상병들을 이제 치료하고 수술하고 이제 수술 같은 것들이 아마 워낙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수술을 잘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문제는 똑같은 수술을 해도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후유증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든 삶을 결과가 잘 나왔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술은 다 잘 됐는데도 나중에 삶이 이제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러스크 박사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아마 내과 의사실 건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다가 이제 수술이나 혹은 다친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일관된 어떤 프로그램으로 환자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하면 좀 비슷하게 좀 좋은 퀄리티를 가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재활 관리라는 그런 개념이 만들어져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렇게. 그래서 요즘에는 뭐 인공관절 무릎 수술하거나 뭐 어디 골절 다리 골절로 수술하거나 해서 뭐 목발을 짚고 살아야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재활이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좀 생기면서부터 굉장히 좋아졌다. 그냥 단순히 수술하고 그냥 누워만 있다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운동도 해줘야 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긴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추신경계 재활이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중추신경계요? 네, 네. 뇌 쪽. 네, 뇌 쪽. 원래 예전에 이제 뇌경색이나 뇌출혈처럼 뇌를 다치게 되면 그 다친 뇌 부위는 이제 죽는 거거든요. 네. 죽기 때문에 그 뇌가 담당하는 어떤 기능은 완전히 소실되어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계속 뇌가 발달하기 때문에 뭐 다친다고 하더라도 계속 발달하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성인은 발달이 끝났기 때문에 뭐 혹시 다치게 되면 그걸로 끝이다. 이제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진단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뇌에 대한 어떤 액티비티, 활동성을 이제 평가를 하다 네. 보니까 뇌 가소성이라는 부분을 알게 된 거죠. 아, 이제 성인이 되어도 어딜 다치게 됐을 때 뇌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그 부분을 대체하는 서포트하는 것들이 있더라. 제가 말 손상을 입었던 부위의 어떤 기능을 다른 부위가 네. 대신해 줄 수 있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좌측에 측두엽에 다쳐서 우리 말을 잘 못하게 되는 네. 실어증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언어를 잃어버리는 그런 증상인데 실어증이 있어서 이제 말을 못하게 되면 이제 예전에는 그냥 말 못하는 걸로 끝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언어 치료, 재활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른 부위에서 보완을 해서 뭐 완전히 100% 돌아올 수는 없더라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좀 될 수 있을 정도.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 보면은 네. 그 드라마에서 아마 여자 환자분이었는데 실어증이 와서 말을 잘 못하는데 이제 언어치료사 선생님이랑 이렇게 언어 치료하는 장면이 잠깐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뇌에 계속 자극을 계속 주어가지고 이제 중추신경계 치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그걸 이제 뇌 가소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재활이라는 분야가 그러니까 전 처음에 그냥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물리적인 것만 생각했거든요. 네네. 근데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약간 뭐 심리적인 부분이나 뇌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크게 생각하면 이제 중추신경계 재활, 그러니까 뇌나 척수 신경에 대한 재활, 네. 그리고 이제 근골격계. 네. 아, 범위가 엄청 넓군요. 넓죠. 그래서 이제 재활학과를 그 제3의 의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제2 의학이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료의학, 어디가 네. 아파서 네.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것들을 제2 의학이라고 부르고, 그럼 당연히 제1 의학은 예방. 아, 예방. 그래서 예방의학을 제1 의학이라고 얘기하고 예방, 치료, 재활. 이렇게 세가 네. 3단계가 있는 거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죠. 저도 사실 그냥 이름을 들었을 때 어렴풋하게만 예상을 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잘 몰랐거든요. 네. 환자분들 중에 달리기 하다가 다치는 분도 자주 오세요? 자주는 아니고 간혹 오시기도 하고, 네. 그냥 다른 것 때문에 오셨는데 제가 이제 뭐 평소에 운동 어떤 거 하시냐 이런 거 물어보다가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네, 그러시구나.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재활학과를 찾아가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에 거기를 가는 게 가장 좋은가요? 보통은 이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재활학과를 가게 되는 경우는 네. 내가 가겠다 해서 가게 되는 경우는 잘 없고요. 보통은 이제 뇌 재활 치료가 필요해서 처음에 신경외과나 신경과에서 뇌졸중에 대한 치료를 하고 나서 치료 아까 2단계라고 이후에, 네. 그 두 번째를 끝내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재활로 재활로 전과가 되거나 아니면 뭐 수술하고 나서 이제 재활 수술은 끝났으니까 이제 네. 재활 치료를 받을 시기니까 재활 치료로 넘어가거나 해서 환자분이 그냥 이렇게 주치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과가 바뀌는 경우가 보통은 많고요. 이제 로컬에서 그냥 이제 보이는 네네. 재활학과 의원을 가게 되는 경우는 정형외과나 마취통증의학과 이럴 때 가게 되는 거랑 비슷한 이유로 가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가 먼저 재활학과를 먼저 찾아가는 케이스는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겠네요. 뭐 종합병원이나 그런 데서는 그렇고요. 네. 뭐 이렇게 우리 그냥 길 가다 보이는 그냥 그런 의원, 재활학과 의원 이런 데는 네. 그냥 어디든 통증이 있을 때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구나. 네, 어디든. 왜냐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 로컬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네. 그 이제 개인 병원은 이제 전체적으로 두루 환자들을 보기 때문에 정형외과도 개인 병원은 수술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꼭 뼈만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네네. 뭐 여러 가지 디스크든 다 보는 것처럼 네네. 재활학과에서도 꼭 수술하고 가야 되고 그렇지는 않고요. 뭐 어디가 아파서 뭐 도수치료를 받든 물리치료를 받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가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네. 어느 병원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 인천 백병원이라고 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천 백병원에 박대권 선생님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종합병원에 있고요. 제 네. 제 병원은 아니어가지고 네. 그렇기는 하지만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병원 이름을 물어봤냐면 네네. 사실 러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왕이면 달리기를 하시는 그 의사에게 좀 진료를 받고 싶다. 네. 왜냐하면 저도 뭐 달리기하다 다쳐가지고 그냥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나 뭐 다른 병원을 가면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대화가 잘 안 통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분도 이 사람이 뭔 소리야 지금 뭐 약간 그런 거라거든요. 인터벌하다 다쳤어요. 그러면은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또 그분은 또 시간이 그렇죠. 되게 빡빡하시니까 제가 막 뭔가 줄줄줄 설명하고서 또 그걸 다 들어주실 수 없는 상태고 그래서 그냥 뭐 항상 부상은 다른데 돌아올 때 결과는 비슷한 어떤 그렇죠. 얘기를 들으면서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러닝하는 의사들을 좀 전국에서 좀 많이 어디 계신지 좀 찾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되시는 분들은 인천 백병원에 박대권 선생님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저도 그거는 사실 찾고 싶어요. 저도 달리기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뭐 이렇게 그 서울에서 책 내셨던 남영우 과장님이나 아니면 네네. 블로그 하고 계시는 그 서울대학교 병원 보라매 병원에 계시는 정세희 교수님이나 이런 네. 분들처럼 본인이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면 네. 사실 밖에서도 알기가 쉬운데 네. 이제 그냥 취미처럼 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뭐 잘쌤님이나 다른 분들은 그래도 활동을 좀 하시니까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은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만나서 물어볼 수도 없고 전화해서 저 거 선생님은 달리기 하시나요? 물어보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잘쌤님이나 이렇게 좀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러닝하시는 분들이 많이 간다고 제가 듣긴 했거든요. 네. 근데 뭐 사실 개인 병원이어야 좀 찾아오기가 아마 좀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종합병원이기도 하고 네. 뭐 또 이 병원 안에 무슨 뭐 트레드밀이 있거나 그런 게 또 아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물론 이제 제가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릴 수는 있지만 뭔가 제가 제 개인 병원으로서 뭔가 더 그런 장비들을 갖추고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나중에 혹시 제가 개원을 혹시 하게 된다면 네. 그때는 제가 달리기 제가 그때 관련해서 카메라를 들고 찾아가야죠. 달리기 관련 장비들을 많이 갖춰서 찾아가서 그냥 딱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드리고 해야죠. 왜냐하면 진짜 정말 필요해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달리기 하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그 전문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게 물론 달리기 아까 민트라님도 말씀하셨지만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지만 네. 환자분들은 이제 병원에 가면 이게 정형외과든 뭐 재활학과든 가면 어느 정도 당연히 의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전문성을 기대하고 가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네. 제가 뭐 물론 이제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스포츠 관련 손상 분야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의사의 경험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경험을 해보지 않은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를 디테일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또 거기서만 또 사용하는 용어들도 사실 모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의사라고 하더라도 네네네. 제가 겪어본 것만 해도 제가 달리기 하기 전에 이제 진료를 볼 때 달리기 하시는 분들이 오신 경우가 있었는데 뭐 똑같았죠. 그냥 엑스레이 검사하고 뭐 뼈는 크게 문제 없으니 뭐 네. 휴식 하시라고 하고 사실 똑같거든요. 내가 들었단 말이야. 똑같아. 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지금 만약에 오시면 일단 뭐 얼마나 뛰시는지 페이스 어떻게 되시는지부터 물어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럼 반갑죠. 이 사람 뭔가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일단 물어보고 그다음에 뭐 어디가 아픈지도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의 모든 달리기 부상을 다 겪었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네, 제가 네. 다 마루타로 제가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아프신지 설명하면 제가 다 알아듣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픈 것도 종류마다 이게 사실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들이 많잖아요. 어떤 식으로 아픈 건지 이게 뭐 쑤시는 건지 찌르는 것 같은지 아니면 뭐 이렇게 부위도 이렇게 딱 어느 부분인지 이렇게 네. 딱 꼬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달리기를 해본 사람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쉽고 결국에는 경험 곱하기 이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달리기 코치님들도 워낙에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론이 좀 뒷받침되면 훨씬 훌륭하게 코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스포츠 관련해서는 그 스포츠 종목을 좀 해보신 분들이 확실히 더 디테일하게 전문성을 가지고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 개원하시면 네네. 꼭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광고비는 안 받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설명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뭐 제 주변에 뭐 러닝 하신 분이 없다고 한다면 그 정형외과나 가가지고 내 증상을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까요? 뭐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어떤 방법으로 일단은 달리기가 지금 어느 정도 내가 달리기를 했고 네. 달리기를 통해서 지금 부상이 온 거다라는 거 일단 먼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일단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제가 진료 볼 때도 보면은 그냥 이제 어디가 아프다고 일단 말씀을 하시고 네. 이제 달리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셨거나 내가 달리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 그런 얘기를 걸, 안 하는 그런 걸 얘기를 안 하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때문에 이제 생겼는지에 대해서 네네. 오히려 더 갈팡질팡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본인이 생각되어지는 그런 달리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달리기를 이런 정도로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일단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의사소통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다 보시고 난 다음에요. 지금 끊지 마시고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러닝 비하인드 잘쌤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러닝 비하인드만 검색하셔도 바로 딱 뜰 거예요. 들어가셔서 꼭 구독을 누르시고 제가 왜 이제 자쌤님을 모셨냐면 정말 지금까지 달리기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가장 뭐라 해야 될까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제 공대 남자이고요. 공대 남자고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이라서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저도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제가 딱 봤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너무나도 잘 해주시는 거예요. 듣는데 이해가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설명하신 내용들도 정말 러너들한테 딱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 너무 잘 해주셔서 정말 이 채널은 여러분들이 꼭 구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원하면은 꼭 가시고요. 아프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아까 뭐 많은 부상을 당해 보셨고 또 환자분들도 보셨고 하셨을 텐데 일반적으로 러너분들이 많이 당하는 부상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주로 많이 오시는 경우들은 뭐 무릎 아니면 발목이 사실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무릎 주변이나, 무릎이랑 발목. 네, 발목 그다음에 빈도가 가장 높은 게 그쪽인가 보네요. 네네네. 빈도가 근데 병원으로 찾아오시는 경우는 무릎이나 발바닥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그래요? 근데 네네. 부상은 근데 발목 부상은 그러니까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병원에. 우리가 보통 평상시에도 약간 접지르거나 하는 네, 그런 게 있어서 네. 그런 건가요? 발목은 이제 조금 이제 통증이 오게 되더라도 네. 좀 보통은 그냥 잘 쉬시는 것 같더라고요. 쉬어가지고 왜냐면 발목은 실제로 진짜로 아프면 우리 러너분들 물론 말 안 듣는다고 하지만 발목은 오지게 안 듣. 진짜 말 안 듣. 발목은 참고 뛰기가 좀 어려워서 맞아요. 네. 아예 뛰는 게 네. 걷는 것조차도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딱 쉬시면서 그냥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다른 부분들은 이걸 약 먹고 어떻게 뛰어볼 수 없냐라는 취지로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거 보면 공통분모가 무릎 쪽이 네네. 굉장히 빈도수가 높다는 건데 이게 무릎 부상이 잦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냥 뭐 무릎이 원래 선천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자세가 잘못됐다거나 물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릎 부상이 일단은 오게 되는 경우가 물론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은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무릎 부상이 많이 오는데 네. 거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일단 체중이 관련된 경우가 많고요. 네, 저도 무거웠던 사람이라 이해합니다. 네,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지금 달리기 하기 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 6kg 정도 빠졌거든요. 많이 빠지셨네요. 네. 근데 저는 그때에 한 비해서 10몇 킬로 빠졌어요.
맞아요. 네. 아, 아까 제가 제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네네네. 제 과거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저는 봤습니다.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 되게 그냥 그런 공대남? 아니, 씨름한 사람 같잖아요. 약간 느낌. 네, 약간 네, 그런 조금.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럼 체중이 가장 큰 네, 문제. 체중이 가장 그렇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빠르게 달리기를 시작해버린. 그러면 준비라고 하는 건 어떤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리기를 워낙 많이 안 해본 상태에서 네. 이제 막 욕심이 이제 앞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달리기를 빠르게 30분 달리기를 완성해내겠다. 약간 네. 그런 욕심 때문에 물론 해내기는 했지만 이제 몸이 탈이 나는 경우에 무릎이 보통 제일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러너분들 중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저한테도 간혹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좀 전곡을 찌르는 질문인데, 뭐 저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처음 달리기 하신 분한테 아직 몸이 준비가 안 됐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분들이 딱 반문하는 게, 그럼 몸이 준비됐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딱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그게 뭔지에 대해서 사실은 답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어렵죠. 네. 어떤 걸까요? 무릎이 준비가 됐다, 달릴 수 있게 준비가 됐다는 건. 그게 결국에는 이제 부상, 이게 뭐 진짜 심한 부상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거랑 비슷하게 조금 어려운 네. 질문이기는 한데요. 사실 본인이 본인 몸에 대해서 좀 예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사실은 제일 맞는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게 본인 몸이기도 하고 다른 네. 사람이 이 정도 운동 수행 능력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서. 맞아, 그건 진짜 맞아요. 네. 내가 보니까 요 정도 뭐 몇 달 정도 했으면 됐어 이렇게 하기가 사실 어렵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걷기하고 이렇게 해오면서 본인 몸 상태를 자꾸 체크하면서 요 정도 하니까 전혀 무리가 없고 요 정도 했더니 뭐 어느 정도의 근육통 혹은 뭐 무릎이 조금 뜨끈뜨끈한 느낌 신호 이런 것들을 본인이 자꾸 체크하면서 더 강도를 올릴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사실은 그건 뭐 처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페이스를 올릴 때도 사실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예민하게 좀 체크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쌤님 말씀이 정말 정답인 게, 아무리 전문가가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우리 몸을 뭐 스캔한다고 해도 결국에 자기 몸을 제일 잘 아는 거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항상 내 몸을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하고 뭐 느낌이라 해야 될까요? 알아나가야 되는데 그걸 잘 이제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요. 그냥 뭐 트레이너 하신 분이 이 정도 뛰셨으니까 이제 뭐 마라톤 대회 나가도 돼요 하면 뭐 그냥 나가는 건데, 나갔다가 무릎 막 확 나가가지고 뭐 달리기 한 1년간 못하고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건 정말 귀담아 들으셔야 될 이야기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잠시 개인적인 질문. 의사 선생님 만났으니까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저희 와이프가 최근에 이제 달리기를 이제 얼마 전부터 쭉 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몇 번 하긴 했는데 뭐 하다가 좀 안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 런데이를 이용해서 30분 달리기 성공을 했고 지금도 이제 꾸준하게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와이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뛸 때 무릎에 열이 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떤 증상 이유일까요? 이게 무릎에 열이 나는 원인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은 제일 사실 흔한 게 우리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러너스니거든요. 러너스니 그 슬개대퇴 통증 증후군인데 이제 통증까지는 아직 아닌 정도의 단계. 그러니까 통증 직전 단계인가요? 네.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사실 자연스러운 단계이기는 한데 이게 제가 슬개골이 이제 종잣골이라고 해서 위에 떠 있잖아요. 네. 무릎뼈가. 그래서 다리가 무릎이 굽혔다 펴졌다 하면서 이 슬개골이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걸 이제 트랙션이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이제 그 길이 정확하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조금 옆으로 살짝 불균형 때문에 옆으로 벗어나게 되면 그 평소보다 약간 마찰이 더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이 나는. 네, 그래서 열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 자체가 지금 조금 평소에 안 움직이던 게 많이 움직이면서 열이 나는. 요즘 안 움직이긴 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풀 코스를 뛰게 되면 무릎에 열이 엄청나게 날 거거든요. 그냥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마찰열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네,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 열 나면은 초기에 이제 아이싱 조금 차가운 물로 이렇게 해주고 열감 가라앉으면 또 달리기 해주시고 하면은 조금씩
똑같은 거리에서는 열이 이제 안 나고. 아, 다행이네요. 엄청 걱정하더라고요. 네. 저 와이프가. 개인 상담은 여기까지. 만약에 그 열이 계속 난다고 하면 네. 조금 보강 운동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합니다. 이게 트랙이 살짝 벗어나게 돼서 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통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릎을 강화하기 위한 그쵸. 보강 운동은 어떤 게? 그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 대퇴사두근 네. 운동이 필요합니다. 뭐 대퇴사두근 운동이 필요하고 양쪽 밸런스가 틀어질 때 보통 그러기 때문에 네. 제일 대표적인 뭐 운동이야 계단 오르기 같은 거죠. 계단 오르기나 뭐 할 수 있으면 스쿼트도 좋고요. 네. 런지 같은 것도 좋고. 아, 나한테 런지는 이상하게 안 맞던데. 런지가 어렵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런지가 앞으로 나가는 런지가 있고 뒤로 나가는 런지. 네, 네. 앞으로 나가는 게 무릎이 엄청 좀 무리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 힘이 많이 들어가죠. 아, 그 런지는 약간 힘든 운동이군요. 그 중에서도. 그렇죠. 힘들죠. 런지 힘듭니다. 밸런스도 더 잡아야 되고 네. 맨몸으로 하기에 스쿼트보다 오히려 런지가 더 어렵죠. 아, 좀 더 네. 높은. 그리고 방금 이제 계단 오르는 거 얘기하셨는데 지금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 구독자 중에서도 계단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계단을 어떻게 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냥 계단 오르라고 하니까 그냥 뛰어서 가도 되는 건지 뭐 발은 어떻게 닿아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좀 무리하게 막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계단 오르기도 물론 이제 약간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네. 뭐 유산소를 막 힘들게 빨리 올라갈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방금처럼 어쨌든 근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보강 위주로 네. 만약에 한다고 하면 당연히 빨리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빨리 올라갈 필요는 없고 네. 한 계단이나 두 계단 정도씩 올라가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무릎을 좀 높게 드는 거죠. 위로. 네, 위로. 무릎을 위로 높게 드는 거예요. 아. 뭐 보통 이제 배꼽까지 들어올린다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긴 하지만 진짜 그럴 필요는 없고 최대한 무릎을 좀 의식적으로 약간 높게 든다는 들어준다.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으로 들어주면서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차근차근 올라가 주시면. 생각만 해도 엄청 힘들어 보이는. 네, 네, 힘들죠. 네, 그게 이제 도움이 되고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조금 이제 오히려 유산소가 되어 버리거나. 아, 그러면 이제 보강으로 생각한다면은 자세를 잘 잡으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고 네. 유산소 효과를 느끼려고 한다면 뭐 속도를 조금 네, 내서 속도를 조금 올려서 뭐 한 계단이나 두 계단씩 조금 빠르게 올라가시면은 뭐 금세 숨차니까요. 계단. 그러니까 오늘 저희 이제 구독자 중에 한 분도 뭐 어제였나 한 분이 그런 걸 다셨더라고요. 비 오는 날이나 공기 안 좋은 날은 계단에서 운동을 한다. 네네. 아, 그때는 약간 유산소가 필요하니까 약간 속도를 내서 가볍게. 네, 한 칸씩 그냥 가볍게 약간 조깅하는 느낌으로 네네. 한 칸씩 축축축 올라가시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계단 오르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 일단 몸무게를 이기면서 위로 올라가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계단 오르기가 괜찮을까요? 그분들도 사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몸의 컨디션이 되게 많이 달라서 또 그게 충분히 소화 가능하신 분도 있고 오히려 조금 이제 무릎이나 이런 데 좀 안 네. 좋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체중이 많이 나가시면 저는 계단보다는 차라리 그냥 걷기나 평지. 네, 평지를 걷기나 살짝 아주 살짝 뛰는 정도 빠르게 걷기 뭐 이런 거를 사실 추천하고 사실 선행돼야 되는 거는 식단이겠죠. 그러니까 체중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체중을 먼저 네네. 줄이는 게 필요하다. 네, 일단 식단과 함께 이게 같이 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 느꼈어요. 체중을 한 1kg, 2kg 정도만 빼도 운동할 때 확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근육 운동을 하는 것보다 체중 빼는 게 훨씬 효과가 더 큰 거죠. 네, 맞아요. 체중이 정말 중요합니다. 달리기 할 때는. 그럼 이제 달리기 잘 하려고 하면 체중을 일단 줄여야 된다. 그렇죠. 네, 저도 그러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지금 너무 건강하신데 뭘? 그렇구나. 그러면 무릎 많이 온다고 했고 무릎 말고 아까 발바닥. 네, 발바닥이나 얘기하셨잖아요. 뭐 발목, 발등 뭐 이런데. 발바닥이면 대표적으로 뭐 족저근막염. 그렇죠. 네. 이거는 진짜 족저근막염은 지긋지긋한 그렇죠. 것 중 하나인데 네. 정말 안 나는 분들은 정말 안 났습니다. 어떤 분들 네. 평생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족저근막염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족저가 이제 발바닥을 말하는 거고요. 족저가 이제 발바닥에 있는 근막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로 발바닥 이렇게 제껴 보면 이렇게 타이트하게 쫙 이어져 있는 네. 그거 이제 족저 근막인데 그 근막이 굉장히 근육처럼 말랑말랑하지 않고 타이트하거든요. 발바닥이 그런 네, 거예요? 발바닥에 있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서 있을 때나 이렇게 아치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안정감 있게 서 있을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네. 타이트한데 이게 이제 과도하게 조금 짧아지거나 워낙에 이제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짧아져 있거나 혹은 갑자기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걷다가 갑자기 많이 걸었을 때 네. 운동 뭐 안 하다가 갑자기 뛰는 걸 시작했거나 일을 안 하시다가 오래 서 있는 일을 하시는 게 됐거나 그러니까 무리를 하면은 그렇죠. 갑자기- 그런 경우가 보통 많이 체중이 갑자기 불거나 또 체중이 얘기가 또 나오네. 또 나오죠. 네. 아, 네.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 되신 분들이 네. 확진자 되신 분들이 그렇죠, 맞죠? 전국에. 네. 그 족저근막염이 생긴 분들도 꽤 있으시고. 체중이나 다이어트는 그러면 정말 어딜 가도 질병이나 이런 데하고는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재활학과 뭐 운동 관련한 이제 과다 보니까 항상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체중, 비만. 그럼 재활학과에서 그 재활 관련된 활동을 할 때 시기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그렇죠. 네. 그렇구나. 거기서도 시기를 같이. 같이 포함도 되고 뭐 이제 당뇨 환자분들에 대한 당뇨 환자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진 않지만 네. 당뇨 환자분들이 이제 재활 치료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이제 중요한 더 게 좀 타이트한 또 식단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럼 다시 족저근막염 넘어와서 족저근막염이 발생하는 게 갑자기 무리한 어떤 운동이나 활동을 했을 때 생긴다고 했는데 일단은 그게 만약에 터졌다, 생겼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이거 병원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시간 지나면 낫는다 이러면서. 그렇죠. 이게 족저근막염이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나 이렇게 처음에는 딱 아프다가 네. 또 활동하면 괜찮거든요. 네, 맞아요. 네. 좀 이거 괜찮네 하고 병원 안 가게 돼요. 네. 아침에만 좀 그러다 말고 하니까 그 보통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발바닥이 아픈지 며칠 됐어요 이런 건 한 번도 못 봤고요. 네. 3개월 전부터 아팠는데요. 오시는 분들이 네. 대부분 그러시구나. 거의 몇 달 지나서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이 네. 많고 처음 병원에 오실 때도 뭐 네. 이미 몇 달 지나서 오시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좀 늦은 건가요? 그쵸. 아무래도 되돌릴 수 좀 없는 시간. 초기에 잡아주는 게 확실히 더 빨리 낫긴 합니다. 그렇구나. 네. 초기에 처음에 딱 느낌 왔을 때 네. 그 이제 발바닥 마사지 같은 거 혹은 이제 무리하지 않고 많이 걷지 않고 해주는 것들을 초기에 좀 해주면 아무래도 좀 빨리 좋아지고요. 대부분 뭐 이제 발바닥 아프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이 그러시지만 이제 걷기 운동을 시작하세요. 네. 발바닥이 아프니까. 네. 그러면 이제 더 나빠지거나 악화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정보군요. 네네. 그러니까 발바닥 아프니까 운동하면 좀 괜찮아져. 네네네. 그렇죠. 더 튼튼해질 거야. 약간 이런 생각. 그럼 아프면 이제 최대한 빨리 병원 가는 게 좋겠네요. 초기에는 그렇죠. 초기에 조금 염증 깔아앉히고 네. 그다음에 마사지하는 법을 빨리 배워가지고 네. 집에서 관리를 조금 빡세게 해주면은 사실 금세 좋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아까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러너들은 정말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영상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병원에 오셔라라는 얘기를 안 하고 네. 이제 어떻게 관리하냐에 대한 얘기만 자꾸 하게 되거든요. 음. 어차피 안 오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닝을 하시는 분이라서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데 이건 좀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다 생각해요. 러너들이 이상이 있으면 일단은 병원을 한 번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 병원에 꼭 자꾸 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모든 의사가 이 러닝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게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네, 가서 이렇게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냥 뭐 실한 얘기만 자꾸 듣고 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제가 러너여도 웬만하면 그냥 뭐 어차피 그 얘기 할 텐데 뭐 진짜 큰일 난 것 같은 거 아니면 안 가게 되지 않나. 그건 저도 진짜 공감을 하는 게 병원 가면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매운 거 짠 거 먹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규칙적인 운동하고 그다음에 뭐 유산소 걷기나 뭐 달리기나 유산소 하고 그다음에 뭐 달리기 하다 다쳤다 그러면은 움직이지 말고 그냥 푹 쉬어라. 그러니까 어느 병원을 가든 다 피드백이 똑같으니까 나중에는 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냥 내가 뭐 인터넷 검색해서 알아보고 말지 뭐 어차피 가도 맞아요. 똑같은 얘기 들으니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약간 위험하지 않나요? 이게 자기가 스스로 진단을 하고 뭐 인터넷 찾아보고 저 같은 유튜버한테 물어보고 사실 저한테 물어보는 분 많은데 대답하기 정말 좀 힘들거든요. 위험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사실 그 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민트로님도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얘기하셨었는데 네. 부상을 당해봐라. 아, 네. 아. 경미한 부상. 네. 부상을 당해보는 게 물론 그것도 그런 부분에서는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아기들을 키울 때 지켜봐 주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넘어져도 보고 뭐 이렇게 해봐야 조심도 하고 이런 네. 것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그런 게 겪지 말아야 되는 부상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그 영상 찍고 나서 약간 말 잘못했나? 아니 물론 이제 대부분은 달리기 부상은 대부분 조금 아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쉬고 다시 낫고 다시는 그렇게 안 올 수 있게 보강 운동 본인이 챙겨서 네. 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중요한 얘기고 부상도 아예 안 당해 보는 것보다는 당해 보는 게 더 스스로가 본인 몸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인대 관련한 그런 네. 부분이랄지 뭐 특히 무릎은 이제 십자인대나 이런 부분 아니면 한 번 다치면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쉬어야 되는 그런 부상 같은 경우는 안 겪어야 되거든요. 그런 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장경임대 증후군도 아. 잘못하면 굉장히 오래 가는 경우들이 네네. 있고요. 뭐 아니면 뭐 고관절 관련한 그런 부상들도 고관절 오래 위험하죠. 가는 네. 경우들도 있고 또 아킬레스건도 좀 과도하게 이제 다치게 되면은 네. 그렇고 뭐 아니면 이제 뭐 근육 파열 아니면 뭐 웬만한 하체 부위 다 얘기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뭐 상체는 사실 뭐 이렇게 다칠 일은 잘 없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에서는 사실은 이제 정말 필요할 때는 병원에 가시는 게 필요할 수 있죠. 검사를 해봐야 되는 경우. 제가 어떤 걸 좀 느꼈냐면 우리 몸에 이제 근육이 하체에 좀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쵸. 상체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하체는 좀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상체는 좀 아프면은 진짜 티가 금방 나거든요. 막 그런데 하체는 좀 아파도 어떻게 뭐 다른 쪽 근육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버텨지니까 사람들이 질질 끌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가는데 이미 막 뭐 늦었어, 뭐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어쨌든 빨리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경험이 많으시는 언어분들이야 이제 경험해 보시면서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건 하시되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무모하신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이제 왼쪽 발을 절뚝거리면 난 오른쪽 발로 뛴다. 불굴의 의지. 너무 불굴의 의지로, 예. 정신력은 멋진데. 발목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는 뭐 무릎을 들어서 뛰겠다. 이렇게는 하시지 마시고. 네. 네, 그럴 때는 꼭 병원 오셔가지고 검사를 하고 적절하게 또 약도 먹고 해주시는 게 왜냐하면 뭐 그때만 뛰고 끝날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뛰는 거니까. 근데 이게 약간 진짜 그런 말씀하신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나약해지는 게 싫은 거가 좀 강하게 이런 거는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정말 위험한 부상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시는 분들. 나중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젊을 때 달리기 하면은 나이 들어서 무릎 나간다. 뭐 그런 분들은 사실 좀 무리하신 분들이 아닌가. 그렇죠.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거 이제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엘리트 수준의 그런 훈련량이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 무릎이 일반 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퇴행성 관절염이 조금 더 온다고 돼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취미 러너 수준의 우리가 건강한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사실 뭐 훨씬 더 적죠. 3% 정도 얘기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오는 게 10%라고 하면 한 3%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시지 않는 선에서라면 충분히 취미로 건강한 달리기 하시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게 질문이 사실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병원을 가고 안 가고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저희가 그거가 이제 저도 이제 가끔 댓글로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네. 언제 병원을 딱 가야 되는 부상인지 네. 딱 요런 느낌이면 이게 병원을 가야 되는 건지 사실 이거를 감을 못 잡겠어요. 근데 그게 저도 이제 처음에는 어떤 기준들을 좀 세워보려고 했거든요. 그걸 네. 이제 그래서 어떤 때는 병원에 가야 된다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조금 페이스 올려서 한번 달리고 나서 오른쪽 발 날 쪽이 통증이 와서 네. 날카로운 통증이 와서 걷기가 조금 불편할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제 새끼발가락 쪽으로 존스 프랙처라고 해가지고 피로골절이 잘 오거든요 그쪽으로. 그래서 혹시 골절인가 큰일 났다 해가지고 네. 이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염증만 조금 있고 그래서 약 먹고 한 3일 지나니까 괜찮아졌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느꼈죠. 이 병원을 가야 되는 경우가 되게 어렵구나. 의사 선생님도 사실 네. 이거를 갖다 저도 확실하게 헷갈리는 알기가 거죠. 힘들다. 저도 제 몸인데도 헷갈리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병원에 갔는데 사실 3일 지나면 좋아졌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을 이제 통증의 종류나 아니면 부위 이런 걸로 사실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병원에 이제 가야 되는 경우는 이제 보통은 크게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서도 아플 때. 네, 그러니까 운동할 때만 아니고. 네, 달리기를 안 하는데도 지금 네. 불편하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오셔서 검사나 이런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내가 충분히 쉰 것 같은데도 안 낫네. 이럴 때는 한번 장기간 갈 때. 네. 네.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물론 러너분들이 충분히 쉬었다고 말하는 게 막 3일 정도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정을 못 하겠다. 너무 짧게 쉬시고 네. 그런 경우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오래 가는 느낌이다라고 하면 한번 와서 검사를 해보시고 이게 염증 상태가 좀 생각보다는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물론 의사 선생님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그냥 단순히 쉰다라기보다는 그 상태를 보고 이거는 2주 정도는 그래도 쉬는 게 좋겠다랄지 이런 기간을 좀 제시해 주실 수도 있거든요. 2주요? 2주? 네. 2주 너무 긴데. 너무 길죠. 2주는 2주 동안 달리기를 하면 몇 킬로를 달리시는데. 그래서 이따가 그 러너들이 어떻게 휴식을 해야 되는지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좀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쉬어야 되는 건 아는데 네. 안 쉬어질 때 그럴 때 병원에 그게 어떤 잔소리 들으러 오시면 되니까 잔소리 들으러 내가 심리적으로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 쉬어질 때 그냥 자꾸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병원에 한번 오셔서 혼나야죠. 혼나고 이제 휴식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받고. 네. 그게 싫어서 안 거예요. 아니 그냥 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막 이런 거. 그런 거 그런 소리 듣고. 그 어쩌라고 뭐. 네. 왜냐면 이게 약간 유산소 운동의 그 단점 중 하나가 안 하면 너무 티가 많이 나요. 사람이 갑자기 막 의욕도 없고 막 몸이 축축 늘어지면서 막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원래 성향이 이렇게 우울해하거나 이런 건 없는 성향이거든요. 네. 항상 좀 그래도 웃는 편이고 이런데 달리기를 시작하고 나서 좀 성격이 변해가지고 만약에 어디가 아파서 한 며칠 쉬어야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오면 네. 너무 우울한 거예요. 맞아요. 진짜 그래. 인생이 너무 우울해가지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 달리기를 못해서 내가 이렇구나 하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그러고 있더라고요. 진짜 저는 공감하는 게 막상 최근에 내가 막 자주 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못 뛴다 그러면은 갑자기 막 세상 우울해지면서 어떡하지 나 뭐 이제 막 스트레스 쌓이면 풀 데도 없고 막 몸이 축축 늘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계속. 네. 근데 2주 3주 쉬라고 하면 대부분 러너들은 무시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러너로서는 네.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 러너는 이제 휴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반드시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인산종 선수처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철인삼종 선수 네. 빡신 거. 그러니까 러너 만약에 달리기를 쉬어야 되면 달리기만 안 하는 거죠. 뭐 수영을 한달지 사이클이라고 한달지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다른 쪽으로. 물론 이제 아예 쉬어야 되는 그런 부상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네. 대부분 웬만해서는 달리기 부상은 어쨌든 로딩, 그러니까 충격 점프했다가 내려오는 충격에 의해서 오는 거다 보니까 사이클로 대체 가능한 경우 되게 많거든요. 사이클. 맞아요. 사이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는 사이클을 열심히 타준달지 해서 조금 뭐 반 정도밖에는 안 될 수 있어도 좀 해소를 해주는 식으로. 사이클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거거든요. 하나는 이제 진짜 밖에 나가서 타는 자전거, 사이클 타는 거, 돈 많이 드는 거. 네. 아니 두 번째는 이제 실내에서 보통 저희가 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실내 사이클 자전거 있잖아요. 한 10만 원대, 20만 원대 구매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 효과가 있나요? 그럼요. 네. 그것도 충분히 괜찮아요. 물론 이제 이게 달리기 뭐 많이 하신 분들이야 뭐 달리기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제 좀 한 2, 30분 정도 땀 흘리고 하면은
그래도 요 정도로 버틸 수는 있겠다. 유산소의 효과를 어느 정도 좀 네. 누릴 수 있으니까. 달리기 안 하면서 좀 그래도 한 1, 2주 정도는 버틸 수 있겠다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내 자전거 타다가 보면 나중에 재미가 없어가지고 맞아요. 재미없죠. 텐션을 막 높이거든요. 이거라도 좀 부하를 걸어야 이게 약간 성에 찬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올려도 괜찮아요. 만약에 내가 무릎 부상을 당하거나 해서 달리기 하다가 근데 실내 자전거를 대체해서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하다가 텐션을 높이면은 괜찮을까요? 텐션을 본인이 일단 느끼셔야 되는 게 그 텐션을 너무 과하게 올려서 무릎에 딱 힘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정지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부상 때문에 하는 거라서 부상 때문에 쉬어야 되는데 달리기 안 되는다니까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무리되지 않게만 어쨌든 네. 휴식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뭐 아니면은 이 기회에 수영 뭐 조금 수영을 해보신달지 아니면 그런 기회에 뭐 상체 웨이트를 조금 한달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다른 쪽 부족한 부분을 네. 좀 하는 거. 그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왕에 뭐 쉬는 거 가만히 있으면 지루하니까 그 상체 운동 또 해두면 나중에 달리기 할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돼요. 되죠. 네. 네. 많이 됩니다. 그래서 못 뛰는 동안 상체하면은 오히려 쉬고 나서 달리기 할 때 훨씬 더 잘 나가는 경우 있어요. 몸이 쫙 잘 나가고. 맞아요. 상체 운동 그다음에 뭐 코어 같은 거 네. 해주시면은 도움 많이 됩니다. 코어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플랭크 같은 거? 네, 아니면은 플랭크도 좋고요. 네. 저는 이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저는 풀업이 코어에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풀업도 좋고 그냥 팔굽혀펴기도 괜찮고요. 네. 다 뭐 윗몸 일으키기도 허리 안 좋으신 분만 아니면 윗몸 일으키기나 아니면 이렇게 매달려서 다리 들어올리는 행잉 레그레이즈 같은 네네. 거 그런 것들도 매우 좋습니다. 근데 매달리는 거는 이제 팔이나 손에 또 이렇게 부하가 많이 들어가서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하니까. 힘들죠. 네. 그래서 이게 복근이나 코어가 아픈 게 아니고 팔이 아파가지고 못 맞아요. 팔이 아파요. 그래서 헬스장 가면 이렇게 매달리는 거, 네, 팔꿈치로 팔 매달리는 고정하는 거 있으니까. 있으면 더 네, 괜찮죠.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누워서 하셔도 괜찮아요. 누워서 그것도 방법이네요.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가면 뭐 특히 달리기 하다 부상당했다, 운동하다 부상당해가지고 병원에 가면 그 항상 마지막에 물리치료 플러스 도수치료를 이렇게 하게 네,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일단은 물리치료와 도수치료의 차이점이 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 다음에 도수치료가 어떤 러닝이나 이런 부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물리치료는 대부분 이제 우리가 열을 가지고 하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열. 그래서 초기에 뭐 아이스팩을 하는 거는 이제 열을 떨어뜨리는 그것도 열을 것처럼. 이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뺏는 네. 거니까. 그런 것처럼 보통 이제 물리치료 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니까 대부분 이제 따뜻한 열을 가지고 네. 뭐 핫팩을 해준달지 아니면 이제 전기 치료 하는 것도 결국에는 열 치료고 뭐 울트라 사운드라고 해서 이제 초음파로 하는 치료도 최대한 안쪽을 열을 좀 가해 주려고 하는 치료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는 대부분 이제 좀 거기에 혈류량을 좀 많게 해서 네. 혈액순환을 좀 촉진시키고 그래서 회복을 좀 일으키려고 한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물리치료 받고 어떤 느낌이 막 있고 사실 그런 경우는 잘 없고 네. 그냥 회복 기간을 조금 단축시키는 목적이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고 도수 치료는 이제 손으로 한다고 해서 도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마사지는 이제 뭐 주무르거나 이제 눌러주거나 문지르거나 때려주거나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근육이 뭉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잡아주는 거를 이제 마사지라고 한다면 도수 치료는 물론 종류가 많기는 하지만 그 메인은 이제 근막 이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막 쪽에. 아까 그 족저근막 얘기한 것처럼 그런 네. 근막인데 근막은 이제 보통 근육은 이제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근데 근막은 이제 그 근육을 전체적으로 덮고 있어서 그렇죠. 감싸고 있는 부위잖아요. 네. 그래서 전면 근막, 뭐 후면 근막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개념 자체가 예를 들면 엉덩이 쪽에서 근막이 너무 과하게 당겨지면 종아리나 이런 쪽에서 과도한 텐션을 받아서 거기서 통증이 발생할 네. 수 있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조금 근막이 조금 타이트하거나 뭉쳐 있는 부분들을 이제 도수 치료를 통해서 이완시켜준다. 그래서 조금 내가 종아리는 아픈데 왜 자꾸 엉덩이나 허리를 자꾸 치료를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도수 치료거든요. 맞아. 내가 아픈 데는 여긴데 왜 그 주변을 갖다가 자꾸만 문지르고 막 그러냐. 그래서 러너들한테 특히 러너들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달리기 자체가 전신 운동이고 상체와 하체 협응을 이용하는 운동이기도 하고 또 잘 뭉치기도 뭐 자주 뭉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안 아플 때는 뭐 크게 상관없겠지만 뭔가 불편하다고 하면 도수치료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되는 생각합니다. 네. 거군요. 네. 저 최근에 좀 받다가 귀찮아가지고 요즘 도수 치료를 받으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약이 안 되는. 맞아요. 예약 많죠. 근데 사실 손을 되게 많이 타거든요. 도수치료. 네. 그래서 잘하시는 분이 굉장히 또 잘하시고 또 이렇게 별로 효과가 못 보시는 분들도 또 많고 그래가지고 좋은 도수치료사 선생님 만나는 것도 사실 복입니다. 그것도 힘들죠. 그러고 보니까 저희가 이제 물리치료사 하시는 분들도 달리기 하시는 분들 계시면 네. 좀 이해가 되실 텐데 그렇네요. 개원하실 때 이제 러너들 한번 대거 기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전부 러너. 면접 보실 때 달리기 하니 물어보고 안 한대요 하면 이제 너 아니야. 이력서에 그 달리기 경력을 무조건 네네. 쓰도록. 그러면 진짜 전국에서 러너들이 다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제 이 도수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계속 나가다 보니까 이게 힘들기도 하고 예약도 힘들고 해서 집에서 스스로 이제 어떤 마사지랄까요? 도수 치료라기보다는 마사지에 가깝겠죠. 그렇죠. 네. 마사지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최근에는 마사지 도구가 좋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마사지 건이라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전기 이용해 가지고 뭐 저주파 같은 거. 네, 저주파 네. 같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는 괜찮을까요? 집에서 개인이 하는 거는? 일단은 도움이 되는 쪽이죠. 물론 무조건 도움은 되는 쪽인데 네. 이제 그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뭐 사람에 따라서 본인이 이제 이거랑 좀 맞고 내가 이거 했을 때 좋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는데 뭐 저주파나 마사지 건 같은 경우는 사람 손을 타지는 않고 네. 그냥 그리고 효과가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크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구나. 네. 마사지건 광고를 엄청 해서 왜냐면 일단 편하고 네. 그리고 아까 뭔가 말씀드린 뭐 있어 보이잖아요. 대단한 것처럼.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제 도구는 이제 폼롤러나 저랑 같으시고. 네, 아니면 이제 마사지 볼 같은 걸로 해서 본인이 이제 사실 폼롤러는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힘들다 그러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조금 오히려 힘들다 네. 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연습해 보시고 하면 정말 나한테 맞게 최대한 되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효과도 내 능력에 따라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마사지 도구다 보니까 충분히 저는 폼롤러나 그런 걸 이용해서 해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 게 저도 집에 이제 뭐 온갖 도구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하고 나서 가장 뭔가 내 몸이 뭐 좋아졌다 아니면 뭔가 시원하다 개운하다 네. 뭔가 풀렸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는 저는 1등이 폼롤러였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폼롤러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힘들어 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폼롤러를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파서 그런 거고. 너무 아파서 남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은 아파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폼롤러는 내가 내 몸을 가지고 뭐 무게로 누른다든지 해야 되다 보니까 하다가 아프면은 그냥 안 해버리거든요. 하면서 네. 이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 뭐 방법이 좀 어떻게 있을까요, 이거를? 글쎄요. 저는 일단은 안 아프세요? 폼롤러 할 때? 아프죠. 아픈데 엄청 아프잖아요. 그거가 사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아파야 된다. 그게 약간 우리 헬스 많이 하면 이제 근육통 오면 막 기분 좋은 것처럼 네. 폼롤러로 이렇게 딱 문댈 때 이렇게 싹 통증이 싹 이렇게 오면은 사실 그게 제일 어떤 약간 오히려 쾌감차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겠어요. 이상할 수도 있는데 네네. 근데 그거를 살짝 즐기는 마인드로 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거가 내가 지금 몸이 풀리고 있는 상태고 뭉쳐있던 게 풀리면서 이렇게 통증이 오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통증이 오는 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그럼 그런 이제 마인드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네, 그런 마인드로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 저도 지금은 사실 아파도 참고 하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폼롤러 샀을 때 딱 허벅지를 했는데 하면서 내려왔어요. 미쳤나 이거 왜 해? 하면서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 그 폼롤러 설명하신 분들이 너무 해맑게 웃으면서 막 하시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안 아픈 줄 알았죠. 근데 막 올라갔는데 죽겠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걸 도대체 왜 하냐?
그런데 지금 뭐 자세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처음에 좀 힘든데요. 어떻게든 참고 하시면 나중에 정말 시원해요. 네, 조금 진짜 시원해요.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몸을 힘을 실어도 조금 강도를 본인이 조금 조절을 해준달지 네. 체중을 좀 덜 실을 수 있게 그렇게도 하고 또 통증에 또 적응되기도 하고 그 통증이 조금 기분이 좋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적응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자세님이 그 러닝 비하인드 채널에 폼롤을 하시는 걸 한번 올려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근데 폼롤러가 조금 근데 이게 허벅지 안쪽 같은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자세가 네. 이렇게 예쁜 자세는 아니어가지고 아니 현실성이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폼롤 살 때 설명하는 영상 보니까 좀 이제 모델 분들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현실감이 없어요. 진짜 맞아요. 하면 얼마나 아프고 그런데 맞아요. 너무 이쁜 모습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 지르면서 한번 하는 모습을 네, 진짜 소리 나요. 막 소리가 나요. 아, 그게 가장 효과가 좋구나. 그리고 저도 이제 뭐 그 뭐라고 그러죠? 마사지 그 롤러. 롤러. 네네. 그것도 엄청 아픈데 시원해. 그러니까 네. 참고 한 수밖에 없어요. 뭐 종아리 같은데 하면 엄청 아픈데 그냥 참고 그냥 꾹 눌러가지고 해버리면 맞아요. 나중에 네.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하죠. 근데 그것도 너무 심하면 부상 오지 근데 않아요? 멍들기도 하고 네. 그럽니다. 너무 세게 하면. 너무 세게 하면. 네네. 근데 그걸 아까 고통이 있어도 참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만의 선을 정해야겠죠. 참 힘든.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든 질문을 드리는데 사실 라인을 정하는 게 네.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부상 당해봐라라고 얘기를 영상을 올렸던 이유가 뭐냐면 사람마다 그 리미트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부하를 견디는 사람이 있고 그거 가면 이미 부상인 사람이 있는데 차츰차츰 강도를 높여가면서 이거 넘어가니까 내가 몸에 이상이 있구나라는 그 지점을 개인이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세게 가버리면 내가 어느 지점을 넘었을 때 부상당한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네. 방에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야금야금 올라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마사지건은 그러면은 효과가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사지건이 물론 이제 그 어쨌든 그 바이브레이션으로 이용해가지고 네. 땅땅땅 때려준다는 건데 저도 많이 이제 하나 있어가지고 네. 많이 이용을 좀 해봤는데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러다가 러닝 비하인드에 이제 마사지건은 협찬이 안 들어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마사지건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우려를 종식시키는 새로운 이제 마사지건 싼 걸 써가지고 나오면 돼요. 저도 저렴한 거 썼어요. 저 좋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협찬해 주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유튜버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느끼는데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한쪽만 아픈 케이스가 좀 있어요. 무릎에 한쪽만 아프다든지, 네. 상체도 어깨 한쪽만 아프다든지. 그럼 이건 밸런스가 잘못된 건가요? 그렇죠. 밸런스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가끔 오시는 분들도 왜 한쪽만 아프냐 이렇게 물어보시긴 네. 하시던데 그러면 저는 양쪽 아니라서 다행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긍정적인 마인드. 네. 네, 이게 뭐 사람 몸이 원래 기본적으로 비대칭이기 때문에 뭐 심장 뭐 안에 있는 내장 기관도 전부 비대칭이고 네. 신장도 사실 두 개가 있지만 위아래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비대칭이고 뭐 오른손 왼손 그 우리 주로 쓰는 우세손도 다르고 그렇죠. 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한쪽 근력이 더 강하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달리기도 그냥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찍어보고 내 자세 보고 조금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그러면 이제 네. 밸런스 맞추는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뭐 물론 이제 달리기 자세 보고 본인이 의식하고 뛰는 것도 있겠지만은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보강 운동을 통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흔하게 제일 이제 밸런스 맞추기 좋은 운동은 양쪽 발을 딛고 5대5로 이렇게 힘을 줘서 할 수 있는 운동들. 그러니까 뭐 스쿼트나 네. 동작 자체가 네. 이제 양다리를 딱 짚고 하는 거. 네, 그래서 내가 분명히 5대5로 좀 균형을 맞추면서 거울 보면서 이제 신경을 쓰면서 할 수 있는 운동들, 캐틀벨 스윙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이제 밸런스 맞추면서 좀 하는 연습들을 해주시면 이건 좀 몰랐던 건데. 네네. 하고 뭐 이제 저도 이제 그 러닝 클래스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러닝 코치님한테 배운 건데 뭐 스태퍼 같은 거 스태퍼라고 하죠. 스태퍼. 예. 그거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면 거 하면서 이제 거울을 계속 보면서 네. 본인 자세 혹시 틀어지는 거 없는지 그렇게 체크도 하고요. 또 서서 이제 한 발로만 서서 이렇게
팔을 앞으로 뻗고 발 뒤로 뻗는 그런 네, 동작 네, 있잖아요. 네. 누워서는 버드독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 서서 하는 그런 동작들을 하면서 이렇게 몸 흔들리지 않게 맞춰주고 오른발 왼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해주고 이런 것들도 도움되고. 그렇구나. 오늘 진짜 많이 건져가는. 지금 이 방송을 지금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양질의 정보를 건져간다 생각해요. 지금 뭐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이제 달리기 하면서 느꼈던 부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네네. 제가 죄다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네, 대답을 너무 잘해주셔서 많이 좀 배워갑니다.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뭐 휴식에 대한 얘기를 잠시 또 하시고 했는데, 그러니까 러너들이 휴식을 취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뭐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는지 뭐. 이제 보통 이제 예전에 우리 환자분들 중에서 손 많이 쓰셔가지고 손목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 간혹 있거든요. 네. 이제 직업적으로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손을 보통 의사들은 이제 손 많이 쓰지 마세요. 네, 그렇죠. 그런 얘기 그렇게 얘기를 맞아요. 하고 보내면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막막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은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손을 안 쓰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또 평소대로 약만 먹고 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실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면 더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조금 시간 지나더라도 어떻게든 얘기를 해드리는데 네. 뭐 일은 그냥 하시라고 하죠. 일은 그냥 그대로 하고. 네, 네. 왜냐면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대신에 최소한 젓가락을 나무젓가락으로 바꾸는 정도의 신경을 쓰면 아무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니까. 네. 그 얘기는 그럼 소소한 부분에서 네, 소소한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네, 조금씩. 그래서 뭐 일하실 때는 하고 일 안 하실 때는 최대한 오른손을 아끼고 쓰지 말고 아대라도 하나 차고 있고 양치 왼손으로 하시고 핸드폰 보는 거 왼손으로 보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와 잠깐만요. 이거는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얘기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휴식을 취한다고 하면 저희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사소한 부분, 일상생활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도 조금씩 내가 좋아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네. 와. 그거를 조금씩 신경 써주시는 게 네. 일단은 중요하지 않을까. 이건 진짜 사실 저도 그렇게는 잘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냥 네, 맞아요. 그냥 뭐 다리 다쳤네, 아프네, 뭐 일주일 동안 달리기 좀 쉬어야지 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평소 생활하듯이 그대로 네, 그냥 평소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대로 하게 되니까 빨리 안 나는 걸 좀 느낌을 받았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특히 휴식이라고 하면 물론 이건 러너로서가 아니라 이제 네. 약간 의사로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네. 휴식한다고 하면 이제 그런 사소한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가 빨리 낫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잠자는 시간도 한 30분이라도 좀 늘려서 네. 조금 더 양질의 잠을 자려고 좀 신경을 써준달지, 뭐 먹는 것도 뭐 평소보다는 조금 더 수분 섭취를 좀 더 신경 써준달지, 이런 뭐 아주 별거 아니지만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씩 더 신경 써주시는 게 그런 약간씩의 차이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모이면 이제 그게 커지네. 네. 그러고 보니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갑상선 암 환자분 얘기하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분들도 이제 그런 생활 전반에서 뭔가 개선을 하셨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장수를 하시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이게 지금까지는 저희가 약간 물리적인, 뭐 이것도 물리적인 게 아니지만은 약간 뭐 일반적으로 많이 겪는 부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또 저희 채널을 통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좀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뭐 고혈압, 저혈압, 당뇨, 뭐 네.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도 이제 달리기를 하고 싶다는 꿈은 다 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할 때 뭔가 좀 겁이 난다. 아무래도 달리기가 좀 심장 같은데 좀 무리가 갈 수도 있고, 네. 내가 평소에 안 달렸던 사람인데 갑자기 달리다가 큰일 나지 않을까, 뭐 뛰다가 죽었다는 사람 얘기도 듣고 막 하다 보니까 좀 걱정을 하시는데, 이런 이제 좀 기저질환이라 해야 될까요?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좀 진행을 하면 될까요? 달리기를. 일단은 겁을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네. 그런 이제 달리기하다 죽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워낙에 이제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네네. 나온 부분이 있는데, 아주 물론 이제 달리기를 굉장히 무리해서 뛰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이제 부정맥이 갑자기 심실빈맥 같은 게 갑자기 와가지고 네. 이제 돌연사를 하는 경우들이 물론 있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있긴 있었는데, 통계로 보니까 한 26만 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6만 분의 1이면 네. 거의 없다고 거의 봐도, 네, 그렇죠.
뭐 번개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얘기를 하긴 하시던데 뭐 네.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보통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트 선수들 정도의 훈련량을 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서도 나이가 조금 있거나 그리고 서브 3 그냥 그 정도 최소 그 정도 이상의 주자들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고요. 그러니까 강도가 좀 높은. 네, 강도가 아주 높은. 네. 그냥 취미 러너 수준에서는 뭐 그런 것들을 사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심장 재활을 하거든요. 네. 심장 재활로 해서 달리기 유산소 운동을 하는데 뭐 심부전 혹은 예전에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한번 이렇게 했었다가 이제 다시 심장 재활을 하는 경우 혹은 심장 이식을 야, 네. 한 경우도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해서 이제 예.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보통 최대 심박수의 한 60%에서 50%에서 60%부터 시작하거든요. 아, 그렇게 해도 달리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심장 이식을 한 경우에도 네. 달리기. 그렇게 해서 심장 재활을 일부러 그런 트레이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 뭐 당뇨나 혈압이 있으면은 운동을 당연히 해야 되거니와 네. 뭐 조깅 정도 이제 시작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제 너무 처음 달리기 시작하시는 분들은 간혹 그럴 수 있어요. 조금 뛰었는데 막 심박수 180, 190 이렇게 가는 경우 있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너무 높으면. 네, 그래서 심박수를 조금 걱정이 된다고 하면 이제 시계 같은 거 혹은 본인이 체크할 수 있으니까 네. 체크해서 한 130, 140 정도 수준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으면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요즘 뭐 장비가 워낙 좋은 장비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뭐 저렴한 그런 스마트워치도 심박은 다 측정을 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차가 물론 있다고는 하는데 크지는 않아서 뭐 그렇다고 막 20씩 차이 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차 차이 나는 걸 따지는 분들은 정말 이제 정밀하게 측정이 필요한 프로페셔널 하신 분들, 뭐 운동선수나 이런 분들이지 뭐 일반인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인이 너무 힘든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면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해서 달리기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뭐 기사 보면은 이제 뭐 그분들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 대단하신 분들이긴 한데 뭐 이렇게 고혈압이 있었는데 당뇨가 있었는데 마라톤을 하면서 이제 극복을 했고 뭐 풀코스 마라톤을 지금 막 서브 3를 해요. 막 이렇게 아까 이게 특별한 경우죠. 뭐 기사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시작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뛰어야 건강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마라톤 이제 관련해서 이제 뭐 세미나나 이런 것들도 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서브 3 정도의 주자가 될 수 있는 정도는 사실은 건강에 좋다고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건강해야 될 수 있는. 물론 굉장히 건강하고 생각하죠. 굉장히 강해야지 할 수 강해야 있는 있다. 네. 정도지만 서브 3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훈련량과 그리고 실제로 서브 3를 뛰는 정도의 몸 상태는 사실 건강한 달리기와는 살짝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몸이 막 정말 막 데피니션이 잘 보일 정도로 굉장히 몸이 좋으면 건강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체지방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좀 건강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마라톤도 너무 과도하면은 사실은 뭐 아까 얘기한 엘리트 선수들은 오히려 무릎 관절염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심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담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진짜 뭐라 해야 될까요? 밸런스 있는 건강과 그런 약간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운동이나 웨이트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체지방 막 극단적으로 줄이고 그건 이제 전혀 건강하지 않은 상태다. 그렇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서브3 도전하는 게 사실 뭐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내가 뭔가 도전하고 그럼요. 극복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하실 수 있다면야 뭐 얼마든지 도전하시는 거 그런 것들은 뭐 전혀 나쁜 것은 아니고요. 뭐 우리 뭐 바디 프로필 도전하는 것처럼 그게 뭐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걸 왜 해라고 할 수만은 없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스스로 이제 해내고자 하는 것들이니까 뭐 도전하고 하는 것들은 뭐 당연히 좋습니다. 좋고. 저는 이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처음에도 약간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마라톤에 적합한 몸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서브 3를 할 수 있는 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브 3가 조금 힘든 몸이 있고 아주 힘든 몸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힘들거나 아주 힘든 몸도 얘기하신 것처럼 고강도의 훈련을 하고 정말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부으면 서브 3를 달성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좀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원래 그렇죠. 좋으신 네. 분들은 서브 3 해도 괜찮아요. 괜찮죠. 네. 근데 안 좋으신 분들이 억지로 막 그걸 어떻게든 해냈을 때 정신적인 만족감은 굉장히 크지만 육체적인 타격이 너무 커서 그다음부터 달리기 약간 정 떨어지는 분들도 좀 봤고 좀 그런 게 좀 걱정이 좀 네. 많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달리기 관련 세미나에서 그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게 그분이 이제 마라톤도 한 250, 풀코스 250회 정도 하셨던 분이신데 와, 네.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너무 얘기를 신나게 해가지고 지금 카메라 중간에 꺼졌고 저 아이폰도 찍고 있었는데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요 지금. 너무 오랫동안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좀 걱정이네. 중간에 아마 까만 화면 좀 몇 분 정도 나갈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뭐 그냥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냥 저는 재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디까지 지금 뭐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마라톤 풀코스? 그 얘기하고 있었죠? 네. 네. 그 이윤희 박사님이라고 네. 마라톤 풀코스도 많이 뛰시고 뭐 연구도 그쪽으로 하시고 육상 이제 그쪽에 계신 분인데 네.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특히 서브 3 같은 경우는 본인 이제 어떤 성장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대요. 이제 네. 일반 러너들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무리해서 도전하지 말고 그냥 본인에 맞게 뛰는 게 자신의 몸에 낫겠다. 맞춰서 하는 게 네. 좋다. 물론 저도 러너이기 때문에 서브 3 하면 얼마나 멋질까 이런 생각은 그럼요. 물론 그렇죠. 누구나 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뭐 우리 첫 마라톤 그 그리스 아테네 네. 첫 마라토너가 그 42.19km를 뛰고 죽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는 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건강하고자 하는 목표로 뛰는 거다 보니까. 끝내고 난 다음에도 계속 건강한 게 좋다. 그렇죠. 네.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네. 저는 원래 제 몸 상태를 원래 알기 때문에 네. 이렇게 크게 어마어마한 그렇게 막 힘들게는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10km 대회 처음 나갈 때 중간에 막 많이 걸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어제도 완주했을 때 너무 기뻤고 나중에 한 20분 30분을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됐을 때 너무 막 감사한 거예요. 내 몸이. 와.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 하프를 뛰어봐야겠다, 풀을 뛰어봐야겠다 이렇게 욕심이 계속 생기고 또 네. 뛰고 나면은 또 욕심이 또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키고 싶다. 네. 조금씩 사람 마음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네. 이상하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네. 어차피 뭐 5분을 30분에 뛰면 5km를 30분에 뛰면 그 다음에는 5km를 25분에 뛰어야지. 네. 이게 25분에 뛴다고 해봤자 20분이 뭐 이렇게 더 잘 뛰는 따름이 사실은 수두룩한데 그렇죠. 자기 앞에는 항상 너무 많은데 나보다 잘 뛰는 사람이 네. 근데 이렇게 왜 자꾸 이렇게 기록을 깨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아닐까 생각해요. 네. 게임 같은 거를 해도 항상 하이 스코어를 맞죠. 내 네. 예전 기록을 넘어서고 싶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는 당연하니까. 근데 다만 이제 건강을 해칠 정도로만 안 하시고 좀 자제력을 가지시고 하는 게 좋겠다. 네. 뭐 그런 생각 좀 하는 거죠. 제가 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이 나이가 들어서도 달리기를 이제 시작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달리기를 하고 싶고 운동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특히 네. 또 저희 채널은 연령이 조금 높으신 건지 뭐 50대, 60대 되신 분이 댓글이나 메일로 질문을 하세요. 내가 지금 달리기를 하고 싶은데 60대인데 달리기를 하고 싶다. 근데 해도 되냐? 네. 그러니까 고령자의 경우에 달리기를 어떻게 시작하면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사실 제가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뭐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물론 어렵기는 하지만 사실 고령자에서 시작하는 것도 뭐 특별히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러지 않으면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는 뭐 걷기로 해서 시작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혹은 본인이 조금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뭐 이렇게 기본적인 건강검진 정도 해보시고 하면은 충분하거든요. 이제 근데 건강검진에 아마 심장 초음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심장 초음파 정도 해보시면은 기본적인 심장 기능 알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아마 심장에 대해서는 그 정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달리기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물론 젊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느리게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제 또 사람 욕심은 똑같아서 이 정도 뛰면 얼른 빨리빨리 올라가고자 네네. 하는 마음이 좀 드실 수 있지만 나이가 좀 있으시면 조금 더 천천히 민트레님이 이제 최근에 20분 달리기 한 달 코스로 올리셔 주셨으면은 네. 이제 나이가 만약에 내가 많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하면 그걸 이제 2달로 늘려서 더 더 천천히 스스로 네. 좀 조절을 좀 해서 천천히 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나이 드시면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세요. 뭐 아이 예전 같지 않아. 뭐 네. 나이가 먹어서 힘들어 이렇게 말씀은 하시면서도 막상 운동 같은 거 하면 마음은 이제 안 그렇지. 아니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네, 하면서 네. 막 욕심부려서 이렇게 열심히 또 하시다가 또 이렇게 다치시거나 네. 그럴 수 있어서 실제로 조금 조심조심 하시면서 이렇게 좀 주의하면서 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어쨌든 그 성장의 속도라든지 한계나 이런 것들 혹은 뭐 자신의 상태 같은 것들을 평소에 잘 이제 인지를 하시고 네. 어느 정도 욕심을 줄이거나 뭐 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보는 게 좋다. 네. 저도 이제 뭐 가능할런지 모르겠지만 한 80 정도까지 좀 건강하고 즐겁게 달리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기록 깨고 싶은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뛰고 싶을 때 크게 지장 없이 달리고 즐거움을 지금 느끼는 그런 즐거움을 나이 들어서도 계속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게 제일 좋은 생각인 것 같고 러너분들도 욕심 조금 내려놓으시고 어차피 킵초게는 못 이기니까요. 그렇죠. 그 양반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차피 그래서 욕심 내려놓으시고 좀 오래오래 같이 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제가 킵초게 기록은 깰 수 없어도 킵초게가 달릴 때 느낀 즐거움은 똑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더 느낄 수도 근데 있습니다. 더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시고 싶고 또 저 같은 러너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달리기를 꾸준히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개원하시면 알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네. 치료도 받고 하면은 좀 더 네. 건강하게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식이 굉장히 건강하실 것 같다. 왜냐하면 건강과 질병을 다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또 생명을 다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건강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어떠신가요? 실제로 뭐 안 건강하신 분들 많죠. 네, 의사분들도 네. 사실 의사도 그냥 이제 어떤 보통 사람들이 이제 느끼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뭐 똑똑하신 분들, 뭐 전문적이신 분들 이러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네, 있는데,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사실 그냥 어떤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네. 뭐 우리 보통 이제 뭐 10명 모아놓고 뭐 한 10명 모아놓으면 2명 정도는 조금 뭐 약간 덜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고 아니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더 많다고요? 더 많을 수도 있고 건강관리도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뭐 보통 몇 명은 건강관리 잘하고 한다고 하면 의사를 똑같이 모아놔도 네.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하고. 아, 근데 단지 이제 재활학과는 아무래도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과 조금 더 연관이 있는 신경을 좀 더 쓰니까. 네, 과다 보니까 조금 더 그 과적으로는 조금 더 운동이나 이런 관리를 하시는 분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지금 전공 선택하신 거에 대해 상당히 이제 좀 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동 안 했을 것 같아. 달리기 시작 안 했을 것 같아요. 저 재활학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또 전공을 처음 선택하실 때 재활학과를 선택하신 것도 이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처음에 굉장히 이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처음에 과 선택할 때는 일단은 사실은 과 선택도 수능이랑 마찬가지로 점수가 안 되면 못 가거든요. 네. 인기 있는 과는 점수가 안 되면 못 가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성적이 어느 정도가 되지 않으면 일단 선택권이 좀 많이 줄어들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과를 처음에 못 들어가고 네. 이제 우리 흔히 가을턴이라고 하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2차 모집 같은 걸로 해서 네. 재활학과를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뭐 이거 얘기하면 좀 이제 면역력이 좀 낮고 뭐 자꾸 자율신경계 이런 기능도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바소벨가 신코비라 그래서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너무 오랫동안 서 있거나 하면은 이제 쓰러지는 거죠. 실신하는 거죠. 잘쌤님이요? 네네.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수술방에서 오랫동안 막 네. 10시간 이상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 이제 그런 상태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한 두세 번 정도 경험하고 나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손으로 이렇게 뭐 다루고 하는 것들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사실 수술과도 생각이 있었는데 네. 수술은 안 되겠다. 이게 네. 사실 뭐 아까 얘기하셨던 달리기나 운동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어떤 네. 운동이나 직업을 찾는 게 중요한 거군요. 그래서 수술과는 못 하겠다고 생각을 네. 했고 이제 그 나머지 다른 과들 중에서 이제 보다가 재활학과를 한번 이제 경험을 이제 하게 됐는데 네. 그때 이제 아기 소아재활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뇌성마비였던 것 같아요, 아기가. 그랬는데 아이고, 네. 이제 걷는 거죠. 아기 이제 잡아주고 네, 이렇게 네. 걷고 이렇게 뒤틀비틀 걷는데 저는 그때 당시 너무 그게 감동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도 되게 좋아하시고 어쨌든 이 아이가 걷는다는 그 사실에 네, 네. 그래서 나도 재활해서 이제 뇌졸중이든 어떻게든 이제 못 걷는 거에 대한 뭐 사실 손을 쓰고 이런 것보다도 인간이라면 사실 걸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네. 하는데 그 못 걷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든 이제 재활학과에서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재활학과를 잠에 들어갔죠. 네. 와. 네. 와, 굉장히 이제 뭔가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뭐 보거나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되게 좀 짠해요. 저도, 지금 자녀분 있으시잖아요. 아이 없을 때는 잘 몰랐는데 네. 아이가 있고 나서는 더더욱 그렇죠. 네, 너무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기사에서 뭐 좀 영화들 이렇게 안 좋은 그 맞아요. 기사 보면은 그 뉴스 글자도 보기 싫어요. 막 상상이 되면 사람이 막 소름이 돋아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와, 그런 거는 진짜 애 키우면서 이제 그런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애기 키우면 괜히 뉴스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애기 관련 뉴스 나오면 진짜 내가 눈물이 많아졌나. 아예 그냥 안 보고 싶어요. 그런 네. 뉴스는. 안 볼 수는 없는 건데, 그럼 왜 알아야 이제 또 세상을 좋게 바꾸니까. 근데 보면은 너무 마음이 좀 안 좋아. 지금 자녀분이 네. 따님 있으시죠? 네, 6살입니다. 딸 6살. 진짜 이제 지금 막 애교 많이 부리고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예쁜 것 같아요. 예쁩니다. 이 가태호는 뭐예요? 이거 위험한 발언인데. 이거 예쁩니다. 혹시 아내분께서 보시면 아니 제가 그 예전에 영상에 이제 몇 번 올리신 적이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네. 근데 최근에는 그냥 그 맨 뒤에 아우트로에만 네. 그 구독 좋아요 할 영상 때만 내리신 게 네.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예전에 이제 러닝과 관련 없는 영상을 조금 내려야지 싶어가지고 따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내렸습니다.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왜 영상이 내려갔지? 약간 조금 제가 아들만 둘 있다 보니까 네. 너무 부러워. 진짜 부러워요. 물론 뭐 저희 두 아들에게 니들이 뭐 그 문제겠다 그건 아니고 딸도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이지. 뭐 아들도 재미는 있습니다. 그럼요. 아빠 입장에서는 아들이 좀 재밌는 부분도 좀 있긴 있어요. 조금 와일드하게 놀 때는 그럴 것 재밌는 같아요. 게 있고, 네. 근데 또 이제 키울 때는 딸이 또 이제 확실히 이쁘고. 저는 어쨌든 그래요. 그 남자들은 이제 뭐 이거 뭐 달리기랑 관련 없는 얘기인데 남자들은 키워봐야 자기 여자친구 좋다고 가지. 집안은 거들떠도 안 봅니다. 제가 찔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도 아니 왜냐면 제가 저를 보고 그래요. 제가 맨날 와이프 보고 그래요. 우리 아들 둘이거든요. 애들한테 그렇게 사랑과 애정을 해봐야 쟤들 크면은 지 여자친구 좋다고 맨날 돌아다니고 결혼하면은 지 와이프 좋다고 돌아다니지. 우리 집 쳐다도 안 본다. 딸들은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좀 이제 엄마 아빠 챙기고 하는 건데 아들내미들은 없거든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서 좀 이제 아들한테는 애정 많이 안 줘도 된다. 농담 삼아서 나한테 잘해라. 그렇죠. 나이 들어서 끝까지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다. 나다.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얹어주고. 그럼요. 그런 얘기 좀 만납니다. 사랑해 여보.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물론 이제 잘쌤님께서 얼마 전에 영상 올려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이제 한 2번인가 3번인가 봤어요. 봤는데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좀 전문가의 얘기를 좀 듣고 오늘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겨운 얘기죠. 미드풋.
리어풋, 미드풋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제 영상 못 보신 분도 계실 테고 네. 오늘 이 얘기 듣고 나서 영상을 꼭 한번 잘쌤님 채널 가셔가지고 그 영상이 2개가 올라 있어요. 맞죠? 1부, 네네. 2부에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오늘 먼저 간단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 미드풋 논란이 이게 러너가 아닌 분들은 사실 너무 관심 없는 얘기고 그쵸, 그게 뭔 상관이야 뭐 이러죠. 러너의 세계에서 정말 관심이 있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도 저희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달리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다 얘기하시거든요. 구르는 방식으로. 네. 예. 그래서 힐 스트라이크를 해서 이렇게 굴러야 되지 않냐고 다들 그렇게 지금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처음에 달리기 시작하면서 이 미드풋에 관련된 얘기가 있길래 막 많이 찾아보면서 이게 진짜 뭐가 맞는지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네. 그래서 처음에 러닝 비하인드 시작하면서 이 얘기까지는 하고 내가 혹시 그만하더라도 이 이야기까지는 하고 내가 아니, 그만하겠다. 계속 하셔야죠. 네.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 미드풋에 대한 얘기를 꼭 해야겠다. 근데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쨌든 의사하면서 러너로 이렇게 채널을 열었는데 네. 뭐 해보니까 미드풋이 좋은 것 같아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작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뒤에 이제 네. 미드풋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글쎄요.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착지법 결국에는 이제 착지법을 통해서 우리가 충격량 그리고 이제 부상의 차이가 있냐. 네. 그리고 러닝 이코노미 그러니까 더 잘 달리는 거에 차이가 네. 있냐를 얘기를 한 건데 뭐 그 사이에서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내리자면 이 풋 앵글 닿을 때의 풋 앵글이라고 하는데 이제 네. 힐 스트라이크 되면은 발이 이렇게 높아지는 앵글이겠죠. 만약에 포워풋 스트라이크가 너무 심하면 이제 닿을 때 앵글이 이렇게 될 텐데 네. 이 앵글이 너무 과도하게 이쪽으로나 큰 게 아니라고 하면 뭐 약간의 리얼 풋이나 혹은 미드 풋 혹은 약간의 포럴 풋 이런 것들은 크게 그런 차이를 많이 보이지 않고 아마 다 정답이지 않을까 이런 결론을 저는 이제 결국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내리게 된 거고요. 정확하게 미드풋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어느 정도 각도가 심하게 틀어지지만 않는다면 자기의 어떤 신체 상태에 맞는 방식이 가장 좋다. 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제 엘리트 선수들도 보면은 뭐 이제 엘리트 선수들도 계속 보면은 한 70%는 리얼 풋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심하진 않죠. 그렇죠. 거의 미드풋에 가까운 맞아, 맞아. 리얼풋이 70%고 완전히 미드풋이 한 20% 그리고 약간 미드풋이랑 비슷한 포어풋이 한 10%요 정도. 포어풋은 저는 거의 못 봤는데. 단거리 그래서- 선수들이라면 당연히 포어풋을 뛰겠지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엘리트 선수들 뛰는 거를 보고 카메라로 판독하지 않으면은 네. 거의 다 미드풋처럼 보이게 되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어쨌든 이제 초보 러너들의 입장에서 거의 힐 스트라이크로 뛰게 되는 경우가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교정해 주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달리기도 어느 정도는 뭐 처음부터 물론 잘 뛰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처음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약간의 배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때 결론을 그렇게 내렸었고요. 저도 이제 그 영상의 결론을 보고 와 진짜 정말 공감이 된다. 왜냐하면 다른 영상들이나 뭔가 이런 것들은 뭐 기사 나온 거 보면은 그냥 뭐 결국엔 미드풋이 좋아요. 네, 이렇게 결론 나버리니까 사람들이 좀 강박을 가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가 이렇게 먼저 닿아야 된다. 조금이라도 뒤가 닿으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 이거 완전히 교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잘쌤님 영상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살짝 리어풋이 먼저 닿는다 하더라도 이게 내 몸에 잘 맞으면 좋다. 네.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뭐, 부상 부위가 또 다르니까 두 개가. 네, 부상 부위가 조금 다를 뿐이고 이제 충격이 가는 부위가 살짝 틀릴 뿐이지 뭐 부상률의 차이가 의미 있지도 않고 또 러닝 이코노미는 또 어떤 논문은 이건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어떤 논문은 또 리얼풋이 더 러닝 이코노미 더 낫다고 하는 논문들도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논문은 다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하면 꼭 반박하는 논문도 또 항상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정답이라는 게 뭐 딱히 한쪽 있는 거 같진 않아요. 네. 저도 유튜브 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게 뭔가를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항상 반박 자료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반박 자료를 보면 나름 또 좀 이해가 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나름 일리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무조건 이게 맞아요. 라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논문이라는 것 자체도 그냥 그 자체에 너무 한계가 있어서 네.
연구를 위한 연구인 것들도 또 그렇죠. 많고 네. 해서 거기다가 또 저는 또 이게 의사로서 얘기를 하는 또 신뢰도의 그런 영향도 있어서 함부로 얘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입장도 있어서 네. 사실 저도 그냥 쉽게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네, 네. 그래도 이게 좀 더 낫지 않나?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민트라님 이렇게 와서 좀 그래도 편안하게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도 지금 오늘은 뭐래도 지금 1시간 녹음되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1시간 한 40분, 45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많이 듣- 네. 근데 오늘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어디 고액 유료 강의 들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딱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막 압축해서 막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걸 알려주는 그런 엄청난 강의를 들은 그런 느낌이고 다행이네요. 저희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사실 토요일이고 쉬운 시간 아닌데 어떻게 오전이잖아요. 네. 아침 9시에 만났잖아요. 네.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개인적으로 좀 자주 연락드리면서 그럼 전 서로 너무 앞으로 좀 감사합니다. 좋은 걸 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고 네. 마찬가지로 저도 또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실 저는 이게 원래 되게 친구가 많지 않거든요. 네. 아싸기도 하고 집에 있는 걸 항상 좋아하고 네. 아까 게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에 지금 민티러님이 이번에 연락 오시면서 저장해가지고 지금 네. 핸드폰에 12번째 친구로 저장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자주 이렇게 연락해서 뭐 필요한 정보도 같이 나누고 아, 네네, 좋죠. 유튜브를 하면서 저는 구독자가 지금 뭐 한 3,000명 뭐 이렇게 되니까 친구가 3,000명 생긴 것 같은 느낌처럼 좋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네. 감사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민트러님 여기 채널은 지금 한 10,000분이 친구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아이, 뭐 저도 감사하죠. 네, 그 정도 많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너무 이제 많이 이렇게 봐주시고 또 도움이 되신다고 하니까 너무 네.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영상 보시고 난 이후에 꼭 러닝 비하인드 검색하셔서 저희 잘쌤님 채널 가셔가지고 구독 누르시고 그리고 정말 유용한 영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말에 이 영상이 나갈 때는 주말이 아닐지 모르겠는데 뭐 시간 나실 때 각 잡고 한번 영상들 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잘쌤님 홍보 러닝 비하인드 잘쌤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모두 즐거운 러닝 하시고요. 네. 러닝 비하인드 잘쌤이었습니다. 네, 저는 민디라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와, 감사합니다. 와, 대박. 아유.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그래요. 다행입니다. 아니 뭐 처음에 아까 저 카페에서 만났을 때는 막 걱정하셨잖아요. 얘기를 너무 잘하시는데. 다행입니다. 너무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오늘 진짜 너무 양질의 정보가 좀 많았어요. 돈 받아야 될 것 같은데.